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에 대한 그 현안 너무나 뜨거워서 이분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경인랑과 토론합시다. 이 시리즈의 그 취지답게 저의 미션은 건전한 토론 문화 형성 그리고 올바른 경제 정보의 전달 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병수 소장님을 모셔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심층적으로 올바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바쁘시고 이게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그리고 종종 뵙지만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실물로 뵈면은 물론 화면에서도 멋있지만 실물에서는 더 멋있으십니다. 정말. 오늘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아마 워낙 좀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부터는 웃을 일이 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대대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청년 실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청년 실업률이 안 좋았으면 발표조차 하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 채널에서 즉시 분석을 하는데 청년 실업률 발표되는 그 시점에 그 숫자를 보고 바로 해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발표가 안 된 거예요. 너무 놀랐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요. 네. 지갑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5말 6초들은 뭐 실업하면 괴롭죠. 네. 근데 중국의 1말 2초들은 지갑이 6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지연 못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의 지갑을 쓰기 때문에 네. 큰 사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청년 실업,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 예. 이거 조금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실업은 전체 15세부터 59세까지의 실업률이 진짜 실업률이고 네. 청년 실업률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10.5를 이걸 89.5로 오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16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가 10.5%예요. 전체 인구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21.3%로 사상 최대의 이제 실업률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네. 전체 16세부터 59세의 실업률은 6.1에서 5.2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0.9%.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업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리오퍼닝 하면서 신입사원은 싫다는 거죠. 네. 빨리 공장 돌려서 물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을 했다는 것이고 채용해서 3개월, 6개월 훈련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안 뽑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업률을 해석을 할 때 나라 전체의 실업을 봐야지 그 안에서 10%의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서 전체로 이제 확대해서 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안에 들어가 있고 전체 실업률은 떨어졌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모집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일부만 뽑아내서 이제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그런 정도 시리어스한 상황이라면 청년들이 데모하고 뭐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야죠. 근데 그런 조짐이 별로 안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구성상의 특징 때문에 이게 중국의 지금 10대, 20대 초반들이 네. 그렇게 취업에 초조하지 않다는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이면에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중국이 공동부유라는 이제 아젠다를 내걸면서 네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 아주 나쁜 적이 3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가 플랫폼 기업, 세 번째가 사교육 업체입니다. 네. 요걸 때려잡았는데 MZ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중국도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개발이 무지 돈을 벌어요. 맞아요. 또 플랫폼 기업 월급 많이 주죠. 또 일타 강사 때도 버는데 이 세 가지 업종이 중국의 MZ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에요. 네. 그 최근 3년 동안에 이걸 다 때려잡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정리하거나 구조조정을 했지 사람을 새로 뽑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하지 않는 직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MZ세대 특징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걸 싫어하죠.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데 거기에는 경기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자발적 실업이 있다. 원하지 않는 직장.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애가 회사 취직했는데 좋은 회사. 네. 아빠 회사 가려면 배가 아파. 회사 가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네. 이거 도저히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게 죽으라고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 보다가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아빠가 네. 조금 더 벌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상황이 좀 중국도 똑같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이제 있고 또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은 왜 이제 통계 수치를 발표를 안 하냐 그러는데 그게 이제 미성숙 국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통계 수치가 이게 나쁘게 나오면 없애버리고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역대 최악으로 나왔어요. 그거 발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인당 소득 13,000달러. 우리로 쳤을 때 90대 초반에 이제 민도 국가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왜 그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하냐는 것에는 약간의 이제 그 얘들의 해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게. 그래서 중국은 우리하고 달리 9월 입학이기 때문에 7월에 애들이 졸업을 해요. 네. 그래서 7월 달 수치는 이게 취업을 하고 난 후의 통계냐 아니냐의 통계가 좀 까리까리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취업자, 취업자의 구분이 사실은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취업이 예정돼 있거나 9월이나 10월에 돼 있는 애들은 7월 되는 다 실업자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졸업을 7월에 하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률 자체에 그런 그 계산의 애매함이 있다. 그리고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부동산 통계가 대표적인 건데 뭐 정권을 분리하면 기준 확 바꿔버리고 뭐 통계 집계하는 청장도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미성숙한 국가 또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게 우리가 중국을 잘 요리할 수 있는 이제 반증 중에 하나다. 네. 아직도 미성숙한 국가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쓸 수는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중국의 실업률 통계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청년 실업률의 사상 최악이 중국을 경제 위기로 몰고 가거나 지금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과다.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데 유독 안 좋은 것만 놓고 이게 마치 중국 경제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점. 우리나라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은 3, 4%인데 청년 실업률은 대략 10% 정도 상하회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우리나라보다 그 격차가 좀 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안 좋은 그것만 꼽아서 마치 침소봉대 하듯이 전체의 문제인 양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두 번째는 아까 실업률 말씀하셨는데 실업도 자발적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자발적 실업의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을 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날카로운 질문을 한 가지 들어보면 중국의 이제 대학 졸업생이 생기는 그 7, 8월 그 시점과 그리고 그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청년의 그 마음이 예를 들어서 작년 이맘때와 올해 이맘때에 갑자기 변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통 이제 실업률이라는 지표는 경제 지표로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월과 비교하지 않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청년 실업률을 봤을 때 뭐 지난 6월, 7월 청년 실업률이 역사상 최고점이고 23년 7월 실업률이 22년 7월 실업률, 2021년 7월 실업률 보다도 그냥 엄연히 레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청년의 이 자발적 실업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청년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이니까 청년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다라고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원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뭐 중국을 떠난다든가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또 신규 투자를 못한다든가 사실은 청년 취업은 신규 투자와 함께 좀 발생하는 그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청년 실업률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해석하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물론입니다. 올려보는. 예. 그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문제의 그 깊은 지적하신 대로 그걸 내포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코로나를 3년 동안 봉쇄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3년 누적에 이제 누가 피해를 받냐고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네. 받죠. 네. 있는 사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뭐 문 닫았다가 열면은 다시 일하면 되는데 네. 그 새로이 취업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경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업한테서 당연히 버림받는 것의 현상이 금년 상반기에 나타난 거고. 유독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은 7월까지만 이제 하다가 치워서 그러는데 그 최근 3년간을 놓고 봐도 90, 11월이 되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즈널리티가 있는데 묘하게 이제 7월 달에 피크를 치는 그 시점의 수치가 묘하게 중국의 이제 경제 위기론 내수 이제 둔화하고 맞물리면서 같이 섞어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지적하신 게 아주 예리하게 보신 건데 그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어쨌거나 럼섬을 봐야지 네. 일부분을 갖고서 보는 것은 전체를 왜곡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중국은 이제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뭐 전 세계가 다 부족해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3년 사이에 공동부유를 하면서 네. 그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없앤 게 있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그런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모든 규제 다 풀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90, 11월에 그 청년 실업률의 수치를 다시 한번 발표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의중을 여쭙는 건데요. 예. 이번에 그 실업률을 발표할 때 전체 실업률은 공개하고 청년 실업률만 공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이번에만 그랬던 걸로? 계속 그렇게 하겠죠. 아, 한번 그러세요? 이제 집어넣으면. 근데 네. 이제 중국도 네. 청년 실업률을 처음부터 발표했나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최근 3년 뭐 4년에 발표를 해 그걸 왜 했냐고 그러면 선진국도 하니까 우리도 이제 하자. 네.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비난이 너무 크고 이것이 이제 서방 세계가 중국의 이제 엄청난 위기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잘 몰랐는데 이게 젊은 애들의 실업률이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적인 그 심리 불안에 가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이 그런 선전선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조지가 있으면 바로 빼버리죠. 네. 너무 뭐 디테일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사실 중국 경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정통하는 그런 분께 여러 가지 질문을 날카롭게 드리기도 참 어렵고 겁도 나고 그렇기도 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뭐 저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경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세계 경제를 보는데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제가 중국 경제에 대한 논의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하게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위기설 이렇게 부상했었던 게 소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위기 혹은 파산 위기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뭐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의도된 것이다.
아니다, 의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뭐 연쇄부실 혹은 도미노 부도 사태의 가능성, 이것을 어느 정도로 혹시 진단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결론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다. 네. 그리고 이제 비구엔이라고 하는 회사, 그 영어로 얘기하면 컨트리 가든이죠. 네. 시골 정원 하나 부도났다고 그래서 중국이 부동산 업계가 망한다. 이거는 넌센스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2021년에 네.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흥다 부동산이라고. 그 회사가 부도났을 때 뭐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중국발 서브프라임, 뭐 중국발 부동산발 세계 경제 위기, 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 3년 동안에 뭐 큰 변화가 있었냐? 별로 없어요. 네. 근데 흥다 부동산 같은 경우가 부채 규모가 2조 4천억이에요. 네. 근데 지금 비구이엔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는 부채 규모가 1조 3천억입니다. 예. 1조 4천이 보도났을 때도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1조 3천 가지고서 이게 터지겠냐? 네. 이제 거기에 제가 볼 땐 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터졌냐 하는 거를 조금 들여다보면 그 흥다가 이제 지금 비구이엔보다 훨씬 큰 회사였는데 네. 2021년부터 해서 이제 2021, 22, 23에 중국의 큰 부동산 회사가 한 3개가 터졌어요. 녹지부동산, 우리 제주도에 투자했던 상하이의 그 부동산 회사,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이제 컨트리 가든이 터졌는데 그 회사들의 특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흥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불량 학생이 이 선생님 차 몰고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들이박아서 이 사고를 내서 이제 부도가 난 경우고, 지금 이 비구이엔 같은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는 아주 말 잘 듣는 모범생이 이 정속 주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이 이제 2021년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부유의 적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서 때려잡으면서 뭐를 했냐면 대출 규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대출 규제를 하냐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부동산이 4배 올랐어요. 그래서 뭐 5년 만에 4배 올랐으니 어떤 정부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호등이 보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들어오는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는데 뭐 잡다한 거 치우고 이 투기 주범은 기업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채 비율이 70% 이상 되면 안 되고 현금 비율이 100% 이해야 되고 뭐 부채 비율이 얼마요? 3가지의 라인을 그어놓고 거기서 3개가 다 걸리면은 빨간색, 네. 2개 걸리면 뭐 예를 들면 황색, 뭐 하나 걸리면 노란색, 안무가 들리면 초록색,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3개가 다 걸리면 대출빵, 네. 2개 걸리면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에서 15%까지만 이제 늘려주는 규제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부동산 회사의 특징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은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는 거죠.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로구에 부지를 한 10,000평 정도 불어받았다. 그러면 뭐 지었다 그러면 바로 대박이고, 그럼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이 가해동에 거기서 20,000평을 더 불어받으면 더 대박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빨리 빌려서 이게 토지를 많이 사서 빨리 분양하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수익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은행에서 레버리지를 누가 많이 땡겨서 빨리 턴오버를 시키냐는 것이 이게 관건이었는데, 정부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네. 거기에 이제 흥다 같은 경우는 그 2014년, 15년에 중국 부동산 경기 굉장히 나빴어요. 그때 그 회장이 이 양반이 아주 촉이 좋았던 거죠. 곧 이거 풀 거다.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서 땅 사고 은행에서 대출 풀로 땡겨서 이제 부동산을 질러가지고 2016, 17년에 부동산 경기가 다시 업할 때 떼돈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2017년에 중국의 부호 1위가
흥다의 시자인 회장이 될 정도로 그래서 경험이 독이라고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2021년, 22년에 강한 부동산 규제를 들어가니까 거기에 풀로 베팅을 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바로 부도가 났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碧桂園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부채 다 줄이고 뭐 투자 줄이고 이런 걸 했는데碧桂園의 이제 오너는 17살까지 신발을 신고 다닌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직장이 광동성에 있는 이제 국가건설회사에서 미장하고 타일을 붙이는 일로 시작을 한 정말 밑바닥에 그 뼈가 굵은 사람인데 2022년에 이제 중국 건설에서 1등을 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전략이 3, 4, 5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석 달 만에 땅 사가지고 설계 끝내고 넉 달 만에 분양 끝내고 5달 만에 현금을 다 회수하는. 그래서 요것은 다른 건설회사들에 비교하면 2배 정도 빨라요. 회전율이 무지 빠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건축비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비슷하죠. 예. 철근 뭐 시멘트 값은 땅값이 얼마냐가 이게 이제 사실은 마진을 좌지우지하는데 중국의 일선 도시 북경 상해하고 저 3선 도시, 4선 도시하고는 땅값이 뭐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이 사람이 부동산에 워낙 이제 빠꼼이기 때문에 3, 4선 도시 중심으로 영업을 왕창 했어요. 네. 그래서 마진이 무지 높았던 거죠. 근데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를 들어가면서 이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21년부터 규제가 들어오니까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 회사들, 자잘한 부동산들은 연쇄보도가 나고 그 건물에 이제 완공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청약한 사람들이 내가 집도 못 봤는데 중도금 안 내. 그래서 이게 중도금을 안 내가지고 건설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대거 벌어졌고 정부가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대형 건설사들한테 반드시 책임 준공해라. 네. 돈은 나중에 내가 줄게.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집을 이제 그 100개 원은 지었고 그러고 다 지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현금이 빵꾸 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서울은 뭐 여전히 아파트 청약이 뭐 난리지만 지방은 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3선 도시, 4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먼저 폭락을 하고 청약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제碧桂園이 부도난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래 그럴 때 자세히 보시면碧桂園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부채를 보면 국내 부채가 한 72%고 해외 부채가 28%예요. 네. 만기 돌아오는 걸로 봐도 국내가 훨씬 먼저 들어오는데 이번에 부도를 해외 부채 10억 불에 10억 불을 못 갚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자 4.2%, 네. 4.5%를 반년 만에 한 번씩 내는 거 요걸 부도를 냈어요.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고의 부도다. 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대출 한도만 높여져 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민간 기업이 정부한테 백날 얘기할 소용이 없고 해외에서 부도가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거를 노린 거고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8월 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4일까지 중국 정부가 뭐 28개 가까운 정책을 쏟아내요. 그래서 이碧桂園의 전략은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은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은 정부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자금 지원하고 대출 한도 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돈이 돌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 60%는 자기 돈 내야 집을 사는데 중국은 3, 40% 자기 돈 내고 나머지 60, 70%는 30년 모기지로 사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기지 비율을 3, 40%를 10%나 20% 낮춰버리면 집 한 채 살 거 두 채를 사는 거죠. 네. 이번에 그걸 풀었어요. 그랬더니 어제인가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북경에서 최근 뭐 1년 동안 거래가 전혀 안 되다가 하루에 3,000채가 거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새로운碧桂園이 뭐 서브프라임 그러지만 중국엔 서브프라임 상품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건 넌센스고 아마도 이것은
정부가 손을 댔기 때문에 아마 2년 전에 헝다 문제처럼 그렇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발 부동산 위기나 뭐 더 나아가지고 세계 경제 위기는 이거 완전 늦었다. 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차전 속의 태풍, 정부가 관여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디폴트는 뭐 거의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는